magistrates. 사실 모든 참여자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도 하고 우리 축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블랙 배지 수여하고 인사하고 그냥 내려오거든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평생 흘린 눈물 중 가장 값진 눈물은 한국 해킹팀이 데프콘에서 3년 연속 우승하던 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에서의 끔찍한 경험으로 트라우마가 있던 저에게 이 순간은 그 모든 아픔이 씻겨져 나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특이하게도 1위를 하게 되면은 블랙 배지라고 하는 이 배지를 8개를 받게 됩니다. 블랙 배지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바로 데프콘 1위 하게 되면 받는 블랙 배지입니다. 블랙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프콘 컨퍼런스의 평생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25년간 미국 NSA 국가안보국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했고 현재는 글로벌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53세, 평생 미국을 위해 일해왔지만 이제는 한국 국적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불신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국적까지 바꾸고 싶은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세계 최대 해킹 대회인 데프콘 CTF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 최고의 해커들이 모이는 올림픽과 같은 자리로 FBI와 CIA도 인재 스카우팅을 위해 주시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떻게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10년간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를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14년 제가 NSA에서 아시아 지역 사이버 보안 협력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일하던 시절입니다. 당시 한국의 한 대기업이 심각한 해킹 공격을 받았고 저희 팀이 한국 측과 공동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로 파견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과 빠른 입국 절차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죠. 공동 대응팀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저희 미국 팀의 조언을 거의 무시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을 무례함과 협력 의지 부족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이클,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을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25년간 세계 최고의 보안 기관에서 일해온 저에게 이런 말투는 순전히 오만하게 들렸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인들이 단지 미국의 기술을 복제하고 모방할 뿐 진정한 혁신 능력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한국 제품을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삼성 휴대폰 대신 아이폰을, 현대 자동차 대신 포드를 선택했죠. 제 집에는 한국 제품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NSA 내에서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저는 그들의 능력을 일본이나 중국보다 낮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하드웨어는 잘 만들지 몰라도 소프트웨어와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이류 국가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당시 제 공식 보고서에 썼던 문장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시 저는 이것이 객관적 평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단순한 불쾌한 경험을 넘어 제 직업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사실은 제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감정은 1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2022년 NSA에서 은퇴한 후 저는 글로벌 보안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보안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지만 한국만큼은 제 협업 리스트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 그때까지도 한국인들과의 그 불편한 기억은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여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데프콘 해킹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커들이 모이는 이 행사는 항상 저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회 참가자 명단을 검토하던 중 MMM 메이플 멜러드 마지스트레이츠이라는 팀을 발견했습니다. 이 팀은 한국, 미국, 캐나다의 연합팀으로 이미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전설적인 팀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국 팀이군요. 어차피 서양 팀원들이 실력을 끌어올려주겠죠.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저의 편견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데프콘 CTF 대회가 시작되고 저는 심사위원으로서 각 팀의 전략과 기술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MMM팀이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처음부터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팀과는 달리 대회 시작 전부터 철저한 전략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MMM팀의 리더 박세준이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지시로 29명이라는 대규모 팀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았던 지난 우승자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리더십을 지켜볼수록 그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회 첫날, 저는 의도적으로 MMM팀 근처에 자리를 잡고 그들의 작업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팀 내 한국인 멤버들은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전문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웹 해킹, 시스템 해킹, 리버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은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던 중 우연히 박세준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스미스 씨. 저는 MMM팀의 박세준입니다. 당신의 NSA에서의 업적은 저희 분야에서 전설적이죠. 그의 유창한 영어와 겸손한 태도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당신들 팀은 지난 2년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더군요. 저는 형식적인 칭찬을 건넸지만 내심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세준은 제 태도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안 좋은 경험이라도 있으신가요? 말씀하시는 투가 조금.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에게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불쾌했던 경험,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 그리고 그로 인해 작성했던 부정적인 보고서까지. 제 이야기를 들은 박세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하는 대신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당시 한국팀이 보인 태도는 무례함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였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의견 표현이 때로는 존중의 표시일 수 있거든요. 그의 설명은 제가 10년 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화에서 저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교육 시스템과 바브, 즉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로 최고의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MMM팀의 많은 멤버들이 이 프로그램 출신이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박세준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 동안 저희 팀을 좀 더 가까이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대회가 끝난 후 한국을 다시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좀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저는 반사적으로 거절하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오래된 편견을 깰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 짧은 대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대회 둘째 날,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회 중간 점수가 발표되었는데 놀랍게도 MMM팀이 6위까지 하락한 것입니다. 지난 2년간 항상 선두를 달렸던 팀이었기에 이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심사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우연히 MMM팀의 회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박세준은 팀원들 앞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6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처럼 각자의 역할에 집중합시다. 남은 시간 동안 모든 취약점을 찾아내고 완벽한 방어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저는 그날 밤 심사위원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MMM팀의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한국 멤버들은 특히 집중력이 놀라웠습니다. 피곤함을 이겨내며 코드를 분석하고 취약점을 찾아내고 패치를 개발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전에 본 적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그중 한 멤버가 갑자기 찾았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경쟁팀이 사용하는 공격 기법의 핵심 취약점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즉시 모여 그의 발견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팀의 심리까지 분석했습니다. 이 팀은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그들은 어떤 취약점을 노릴 것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그들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선 선제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세준의 리더십 아래 팀원들은 각자 맡은 영역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웹 해킹 전문가인 김준호는 상대팀의 서버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코드를 분석했고, 리버싱 전문가 이민수는 경쟁팀의 패치를 실시간으로 해독하여 숨겨진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해킹 전문가 정소영은 마치 체스 게임을 하듯 여러 단계 앞을 내다보며 공격과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6위인 이유는 다른 팀들이 우리를 특별히 견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세준이 설명했습니다. 2년 연속 우승팀이니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MMM팀은 이미 역전을 위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프트 전략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대회 중반까지는 일부러 모든 취약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집중적으로 공개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실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팀들이 우리에 대한 경계를 조금 풀죠. 그때 우리의 진짜 공격이 시작됩니다. 정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팀원들은 이미 24개의 고급 취약점을 발견했지만 아직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포커게임에서 좋은 패를 가지고도 배팅을 자제하는 것과 같은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서양 팀들은 보통 발견 즉시 공격을 가합니다. 그게 가장 논리적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기다림이 더 큰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압니다. 박세준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바둑에서 수를 두기 전에 전체 판을 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날 밤 저는 그들이 발견한 취약점 목록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회 초반에 발견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이란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모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취약점을 말합니다. 이런 고급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실력인데 전략적 목적으로 이를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인의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박세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문화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팀원들은 밤새 각자의 역할에 몰두했습니다. 어떤 이는 코드를 분석하고 어떤 이는 패치를 개발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공격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작업 방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집단 지성의 힘이었습니다. 한 명이 발견한 내용은 즉시 팀 전체와 공유되었고, 이는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박세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10년 전 한국 엔지니어들과의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들의 행동을 무례함으로 해석했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단지 다른 문화적 접근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공동체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고 저는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그것을 오해했던 것이겠죠. 새벽 5시 대회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팀원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박세준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코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동화된 공격 시스템입니다. 내일 우리의 비밀 무기가 될 거예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하이퍼 익스플로이터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24개의 취약점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고급 자동화 시스템을 단 하루 만에 개발한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죠.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였고 이러한 국가적 DNA가 개인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박세준의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세션이 시작되자 MMM팀은 준비해둔 모든 취약점을 동시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화된 하이퍼 익스플로이터는 완벽하게 작동했고 팀은 1시간 만에 4위로 올라섰습니다. 경쟁팀들은 갑작스러운 MMM의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1위 팀인 디펜더스는 급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려 했지만 이미 MMM의 공격은 너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 박세준은 팀원들에게 마지막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발견한 취약점 중 80%만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20%는 마지막 이 시간을 위해 남겨뒀어요. 그때 최종 역전을 이룰 겁니다. 그의 말대로 대회 종료 2시간 전 MMM팀은 남은 모든 취약점을 활용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준호의 웹 해킹 공격, 이민수의 리버싱 기술, 정소영의 시스템 해킹 전략이 결합되어 상대 팀들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회 종료 30분 전 전광판에 MMM이 1위로 올라섰을 때 관중석에서는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승리를 넘어선 전략과 팀워크, 그리고 끈기의 승리였습니다. 정소영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세준을 껴안았고 다른 팀원들도 함께 뛰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들이 보여준 것이 단순한 해킹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정신, 즉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정신력이었습니다. 대회 종료 직전, 박세준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함과 함께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같은 방식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MMM팀의 3연속 우승이 확정되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한국인들은 분명 모방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창의적이고 분석적이며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대부분의 팀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러 떠났을 때
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박세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계시네요. 정말 놀라운 헌신입니다. 그는 피곤한 눈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팀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인의 정신이죠. 이 단순한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의 2014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저평가한 그 보고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NSA 내부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걸? 정보 수집도 우리 일의 일부니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고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당신 같은 전문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요. 이 말은 저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제 부정적인 평가가 오히려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다니 이것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세준은 자신의 개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운 이야기, 바브 프로그램에 합격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던 이야기,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쏟았던 노력들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간 견고하게 쌓아왔던 편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제 판단은 한 번의 불쾌한 경험에서 비롯된 편견이었을 뿐 객관적 평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게 깊은 부끄러움과 함께 이상하게도 가벼운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회의 마지막 날 모든 이목은 순위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MMM팀은 전날 밤부터 시작된 놀라운 역전극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6위에서 시작해 차례로 5위, 4위로 올라서더니 마침내 대회 종료 30분 전 그들은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저는 왜인지 가슴이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MMM팀의 승리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몇 일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저는 그들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그리고 마침내 대회가 종료되었을 때 MMM팀은 3년 연속 데프콘 CTF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우승이 확정된 순간 박세준과 그의 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기쁨의 순간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의 흥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간 제 마음속에 묶여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MMM팀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블랙 배지를 받았습니다. 이 배지는 데프콘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징으로 대회 우승자에게만 수여됩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박세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받은 블랙 배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블랙 배지는 대회 우승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들이 피와 땀으로 얻어낸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박세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공정하게 평가해 주셨기에 이 승리가 더욱 값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국을 오해했다면 우리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의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제스처에 감사하며 조심스럽게 블랙 배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10년간의 트라우마가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제 편견과 불신,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놓쳤을지 모르는 모든 기회들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박세준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과 다른 팀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날 밤 라스베가스의 한 한국 식당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MMM 팀원들은 저에게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나 호의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 유대와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환대와 따뜻함은 이 정의 실천이었고, 저는 그 속에서 제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블랙 배지를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제게 전해준 메시지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였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10년간의 트라우마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는 박세준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열린 자세로 한국을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박세준은 저를 직접 마중 나와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한 강남의 빌딩들부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사동의 거리까지 서울은 제가 기억하던 도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놀라움은 제가 바브 프로그램 센터를 방문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시스템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바브 센터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최신 보안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중 일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이 수행하는 과제의 수준은 미국 대학원생들이 할 법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비밀입니다. 박세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나이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바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보안 현직자의 멘토링, 맞춤형 교육, 팀 프로젝트 등을 제공하며 9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바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보안 현직자의 멘토링, 맞춤형 교육, 팀 프로젝트 등을 제공하며 9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특히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바브 프로그램 출신 인재들은 본선에 오른 12개 팀 중 5개 팀을 차지했습니다. 박세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커뮤니티를 깊이 탐색했습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학술기관부터 정부, 연구소까지 모든 곳에서 저는 놀라운 열정과 혁신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산학협력 모델이었습니다. 기업과 학교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효율적인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저는 박세준과 한강변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는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저는 지난 10일간의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세준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박세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 휴대폰을 사실 건가요? 우리는 함께 웃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단순한 제품 선호도를 넘어선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더 큰 결정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말에 박세준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아마 저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이 결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난 몇 주간 제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라난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컨설팅 회사의 한국 지사 설립을 즉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국적 취득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5년간 NSA에서 근무하며 미국을 위해 봉사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매료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정으로 표현되는 깊은 인간적 유대, 어려움 속에서도 끈기를 잃지 않는 기, 그리고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발전을 중시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한국 지사의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동안 머물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그 아파트는 제 진정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저는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인사부터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의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순간이 저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제가 예전에 느꼈던 그 무례함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인들의 직설적인 소통 방식이 이제는 오히려 신선하고 효율적으로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예의와 형식에 가려진 진실보다 한국인들의 솔직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이 때로는 더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드디어 제 회사의 글로벌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왜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제 오랜 친구 톰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성공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톰, 내 인생의 후반부는 나를 치유해준 이 나라에 봉사하고 싶어. 한국에서 나는 단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지금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서툴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 컨설팅 회사는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사이버 보안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바브 프로그램 졸업생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라스베가스의 그 데프콘 대회장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날 박세준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MMM팀의 놀라운 역전극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저에게 블랙 배지를 선물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 속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큰 손실이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제 서울 아파트 벽에는 데프콘 블랙 배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의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10만 명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이클 씨의 경험과 통찰력은 우리 프로그램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장점을 결합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깊은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모든 것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이 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해 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도 제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한강에서의 자전거 타기, 북한산 등산, 그리고 한국 전통 차 마시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에 새로운 기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가 최근 한국인 여성 지수연 씨와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바브 프로그램의 멘토로 우리는 자문위원회 미팅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였지만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사랑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매우 특별하게 느껴져요. 지수연이 얼마 전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문화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53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 때로는 오랜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세준과 MMM 팀원들은 이제 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되었고 지수연의 가족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가끔 제가 NSA에서 작성했던 그 부정적인 보고서를 떠올릴 때면 아직도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낍니다. 그 보고서가 없었다면 박세준과 그의 팀은 저를 감동시키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가장 귀중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사이버 보안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평화롭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 첫날,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이 단어는 제가 한국에 대해 느끼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제 눈을 열어주었고 제 마음을 치유해 주었으며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이클 스미스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NSA 출신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한국에 대한 깊은 편견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가 데프콘 CTF 해킹 대회에서 한국팀 MMM의 3연속 우승을 목격하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우수함을 넘어 한국인들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정의 문화가 어떻게 한 외국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를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다가 생각이 바뀐 외국인 친구나 지인이 있으신가요? 또는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런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들과 세계를 감동시키는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